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영희이고 올해 38살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정말 충격적이고 기가 막힌 실화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시모 생일날 시댁에 다녀오던 중 갑자기 남편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났는데 장례식 당일 시모와 시아들의 대화를 엿듣고 나서 제가 한 행동은 장의사에게 부탁해서 영안실에 있던 남편을 아무도 몰래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네 어디 가서 입번 끝도 하지 마레이. 라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이 사람들의 정체를 깨달았거든요. 제가 남편 준호와 결혼한 것은 7년 전이었어요. 연애 결혼이었고 정말 행복했죠. 준호는 다정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어요. 시댁은 조금 보수적이긴 했지만 그럭저럭 잘 지냈어요. 시아버지는 일찍 돌아가셨고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함께 살고 있었어요. 시어머니는 처음부터 저를 그리 반기지 않았어요. 우리 아들한테는 더 좋은 여자가 어울린다는 식으로 말씀하셨거든요. 하지만 준호가 워낙 저를 사랑했고 결혼 후에도 항상 제 편을 들어줘서 그럭저럭 버틸 수 있었어요. 시동생 준수는 저보다 3살 어렸는데 성격이 좀 이상했어요. 겉으로는 공손하게 인사하고 그랬지만 눈빛이 항상 차갑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저를 보는 시선이 불편했어요. 뭔가 품고 있는 게 있는 것 같았거든요. 결혼 초기에는 별일 없이 지냈어요. 아이도 하나 낳았고 평범한 주부 생활을 했죠. 준호는 회사에서 승진도 하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됐어요. 시댁과도 명절 때나 특별한 날에만 만났기 때문에 큰 마찰은 없었고요. 하지만 결혼 4년째부터 이상한 일들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시어머니가 준호한테 자꾸 이상한 요구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엄마 통장에 돈을 좀 넣어달라. 보험 수익자를 엄마로 바꿔달라. 이런 식으로요. 처음에는 어머니가 노후 걱정을 하시나 보다 생각했어요. 하지만 요구하는 액수가 점점 커졌어요. 매달 200만 원씩 드리던 것이 300만 원, 400만 원으로 늘어났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적금까지 해지해서 드리라고 하시더라고요. 준호도 처음에는 엄마니까 드려야지라고 했지만 점점 부담스러워하는 기색이 보였어요. 우리 생활비까지 빠듯해질 정도였거든요. 그런데도 시어머니는 계속 더 달라고 하셨어요. 더 이상한 건 시동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도 취업을 안 하고 놀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돈은 펑펑 쓰고 다녔어요. 외제차도 타고 비싼 옷도 입고 다니고요.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의문이었어요. 한 번은 준호가 준수야, 이제 취업 준비 좀 해야 하지 않겠니? 라고 했더니 시어머니가 벌컥 화를 내시더라고요. 우리 막내는 아직 어린데 왜 재촉하느냐면서요. 당시 준수가 26살이었는데 어리다니 정말 어이없었어요. 그런데 결혼 5년째 되던 해에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준호가 갑자기 생명보험을 큰 금액으로 가입하자고 하는 거예요. 5억 원짜리 보험이었어요.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라고 했는데 평소 보험에 관심도 없던 준호가 갑자기 그런 말을 해서 의아했어요. 누가 그런 얘기를 했어? 물어봤더니 엄마가 권해주셨어라고 하더라고요. 그때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뭔가 이상한 계획이 시작됐던 것 같아요. 보험 가입 후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니가 더 자주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준호야, 엄마 생일이니까 꼭 와야 한다. 가족끼리 자주 모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요. 전에는 명절 때나 보자고 하시던 분이 갑자기 변한 거죠. 그리고 준호한테 운전을 그만두라고 하시기도 했어요. 요즘 교통사고가 너무 많다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라고 하셨거든요. 하지만 준호는 회사 일 때문에 차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은 듣지 않았죠. 또 이상한 건 시동생의 태도였어요. 전에는 형한테 별로 관심 없어 하던 애가 갑자기 자주 연락하고 만나자고 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항상 형, 몸 조심해라고 했어요. 당시에는 동생이 형을 걱정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소름 끼쳐요. 그런 일들이 있고 나서 6개월 후 시어머니의 칠순 생일이었어요. 시댁에서 생일상을 차리자고 해서 저희 가족이 갔었어요. 평소보다 시어머니가 많이 들뜨신 것 같았어요.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처럼 기대에 차 계시더라고요. 생일상을 차리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준호가 갑자기 속이 아프다고 하면서 화장실에 자주 갔어요. 뭔가 잘못 먹었나? 라고 했지만 시어머니는 괜찮을 거야. 조금만 참아라고 하셨어요. 그때는 별 생각 없이 넘어갔어요. 식사가 끝나고 집에 가려는데 준호가 차 운전하기가 좀 어려울 것 같다고 하더라고요.
멀미를 하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운전하기로 했어요. 평소에도 가끔 운전했으니까 별 문제 없다고 생각했죠. 집으로 가는 길에 준호는 계속 힘들어했어요. 얼굴도 창백하고 식은땀도 나고요. 병원에 가볼까? 라고 했더니 집에 가서 좀 쉬면 괜찮을 거야 라고 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기 직전에 준호가 갑자기 의식을 잃었어요. 급히 응급실로 갔지만 준호는 그대로 세상을 떠났어요. 의사는 급성 심장마비라고 했어요. 평소에 심장에 문제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지만 준호는 건강했던 사람이었거든요. 정말 갑작스러운 일이었어요. 시댁에 연락했더니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급히 병원으로 왔어요. 시어머니는 어떻게 이런 일이라고 하시면서 우시기는 했지만 뭔가 어색했어요. 진짜 슬퍼하는 것 같지 않았거든요. 시동생도 마찬가지였어요. 장례 준비를 하는데 시어머니가 주도적으로 나서더라고요. 장례는 우리가 치를 테니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보험금 처리도 우리가 도와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당시에는 고마운 줄 알았어요. 그런데 장례식 전날 밤 정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영안실에서 준호를 지키고 있는데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복도에서 작은 소리로 대화하는 걸 들었거든요. 궁금해서 살짝 문틈으로 들어봤는데 정말 충격적인 내용이었어요. 이제 끝났다. 계획대로 잘 됐어. 시어머니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어머니. 그런데 형수가 의심하지는 않을까요? 시동생이 대답했어요. 걱정 마. 그 여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리고 네 어디 가서 입번 끝도 하지 마레이. 절대로 말하면 안 돼.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뭔가 계획적인 일이었다는 거잖아요. 준호의 죽음이 자연사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더 들어보니 더욱 충격적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준호 음식에 독을 탔다는 거였어요. 서서히 죽게 하는 독이라서 아무도 모를 거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보험금 5억 원이면 평생 놀고 먹을 수 있다는 말도 했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어요. 시어머니가 친아들을 독살했다니. 그것도 보험금 때문에. 그리고 시동생도 공범이었던 거예요. 둘이 짜고 준호를 죽인 거였어요. 그 순간 제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해졌어요. 이 사실을 세상에 알려야 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어요. 그냥 제가 들은 말로는 어림없었죠. 그때 생각난 게 부검이었어요. 만약 준호 몸에서 독이 검출된다면 증거가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장례가 시작되면 화장해버릴 텐데 그러면 증거가 사라져버리잖아요. 그래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시신을 지켜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장례식장에 상주로 있던 장의사분에게 은밀하게 연락했어요.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요청했더니 처음에는 어려운 일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간곡히 부탁하니까 도와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장의사분이 말씀하시기를 부검을 위해서는 시신을 다른 곳으로 이송해야 하는데 가족들 몰래는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책임질 테니까 도와달라고 했어요. 다음 날이 장례식이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여전히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장례를 치르고 있었어요. 조문객들한테는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다고 말하고 있었고요. 그런데 제가 미리 연락해둔 경찰이 나타났어요. 장의사분이 연락을 해준 거였어요. 부검이 필요한 사건이라고 신고한 거였죠.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깜짝 놀라면서 왜 갑자기 부검을 하느냐고 항의했어요. 의문사의 가능성이 있어서 부검이 필요합니다. 경찰이 설명했어요. 시어머니는 말도 안 된다. 우리 아들은 심장마비로 죽었다고 하시면서 강하게 반대하셨어요. 하지만 이미 영장이 나온 상태였어요. 결국 준호의 시신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으로 이송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의 얼굴이 새파래졌어요. 특히 시동생은 손을 덜덜 떨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보니까 제 추측이 맞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부검 결과가 나오는 데는 일주일 정도 걸렸어요. 그 일주일 동안 시댁에서는 난리가 났어요. 시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해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하느냐, 죽은 사람을 편히 보내주지 못하느냐고 화를 내셨어요. 하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준호를 위해서라도 진실을 밝혀야 했거든요. 그리고 아이를 위해서도 아빠가 어떻게 죽었는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드디어 부검 결과가 나왔어요. 준호의 몸에서 청산가리가 검출됐어요. 자연사가 아니라 독살이었던 거예요. 경찰은 즉시 수사에 착수했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처음에는 모든 걸 부인했어요.
우리가 왜 아들을, 형을 죽이겠느냐고 하면서요. 하지만 증거들이 하나둘 나오기 시작했어요. 가장 결정적인 증거는 시어머니가 인터넷에서 독극물을 검색한 기록이었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 독극물을 구입한 증거도 나왔어요. 시동생의 휴대폰에서도 형만 없으면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의 메시지가 발견됐어요. 수사 과정에서 더욱 충격적인 사실들이 드러났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이 몇 달 전부터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시어머니 생일을 핑계로 준호를 시댁으로 부른 것도, 음식에 독을 타는 것도 모두 계획적이었던 거죠. 특히 시동생은 형의 보험금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었대요. 그래서 어머니와 공모해서 이런 끔찍한 일을 저지른 거였어요. 친형을 죽여서 돈을 빼앗으려고 했던 거예요. 재판이 시작됐어요. 시어머니와 시동생은 여전히 혐의를 부인했지만 증거가 너무 명백했어요. 검찰은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라고 기소했어요. 재판 과정에서 더 많은 진실들이 밝혀졌어요. 시어머니가 평소에 며느리보다는 아들이 먼저 죽어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는 증언도 나왔어요. 정말 소름 끼치는 말이었어요. 또한 시동생이 형의 죽음을 기다리면서 이미 그 돈으로 뭘 할지 계획을 다 세워뒀다는 것도 밝혀졌어요. 심지어 형이 죽기 전에 이미 사업 자금으로 쓸 계획을 다 짜놨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법정에서 증언했어요. 제 남편을 죽인 사람들이 바로 시어머니와 시동생입니다 라고 당당히 말했어요. 그때 시어머니가 저를 째려보는 눈빛이 정말 무서웠어요. 하지만 저는 굴복하지 않았어요. 결국 시어머니는 무기징역, 시동생은 징역 25년을 선고받았어요. 보험금을 노린 계획적 살인이고 피해자가 가족이라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는 게 이유였어요. 판결이 나온 후 시어머니가 저한테 내가 우리를 고발했으니 두고 보자고 협박했어요. 하지만 저는 전혀 무섭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힌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았거든요. 지금은 아이와 함께 새로운 곳에서 살고 있어요. 준호의 보험금은 전액 아이를 위한 교육비로 저축해뒀어요. 준호도 그렇게 하기를 원했을 거예요. 아이에게는 아빠는 나쁜 사람들 때문에 일찍 하늘나라에 갔다고 말해줬어요. 아이가 크면 진실을 다 알려줄 생각이에요. 아빠가 어떤 사람이었고 왜 세상을 떠났는지 알 권리가 있으니까요. 가끔 준호 생각이 나면 정말 그리워요. 만약 제가 그날 밤 시댁 사람들의 대화를 듣지 못했다면 준호의 죽음은 영원히 미스터리로 남았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보험금을 받아서 잘 살았겠죠. 하지만 다행히 진실이 밝혀졌고 준호도 이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저도 아이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해요. 준호가 원했던 대로 아이를 잘 키우면서 말이에요. 요즘은 같은 처지의 사람들을 돕는 봉사활동도 하고 있어요. 가족에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상담해주고 법적 도움도 받을 수 있도록 연결해주는 일이에요. 제 경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라거든요. 세상에는 정말 상상도 못할 악한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있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진실을 찾으려고 노력하면 언젠가는 밝혀질 거예요. 제가 만약 그날 밤 포기하고 그냥 넘어갔다면 준호는 영원히 억울한 죽음이 됐을 거예요. 하지만 끝까지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힐 수 있었어요. 여러분도 만약 이상한 일이 생긴다면 그냥 넘어가지 마세요. 작은 것이라도 의심스러우면 끝까지 파헤쳐 보세요. 그래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을 수 있어요. 지금도 가끔 준호 꿈을 꿔요. 꿈에서 준호가 고마워, 진실을 밝혀줘서라고 말해줘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옳은 일을 했다는 확신이 들어요. 아이도 이제 많이 자랐어요. 아빠 없이 자라는 게 안쓰럽긴 하지만 그래도 밝게 자라고 있어요. 아빠의 억울함을 풀어준 엄마를 자랑스러워해요. 앞으로도 준호를 위해, 아이를 위해 열심히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모든 억울한 사람들이 진실을 찾을 수 있도록 도울 거예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이런 끔찍한 일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면서 여러분도 항상 조심하시기 바라요. 오늘의 사연이 공감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